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참은 대북 감시, 또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김정봉 교수께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탄에 실을 수 있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공장을 현지 주도하셨다. 예. 또는 보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가 했죠. 있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모양을 보니까 전형적인 수소폭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발력 자체가 수십 KT에서 수백 KT를 또 정도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목표물에 따라서 예. 조종할 수 있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네. 북한 시간으로 12시 정각에 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반쯤 되는 것이고.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화성 12형을 쏴가지고 예. 지난번에 일본 열도를 넘어서 2,700km를 쐈지 않습니까? 네. 태평양상에 쐈는데 현재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 삼국이 더 자기네들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또 그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태로 둬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했던 미국과의 그 협상보다는 오히려 제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현재 또 하나는 이대로 내비두면은 미국이 자기들을 선제 공격을 해서 군사적으로도 자기네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이 핵실험했던 게 기껏해야 한 10KT나 우리가 크게 높이 평가해봤자 한 20KT 정도는 예. 그 정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폭발력 가지고는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크기의 핵폭발을 시험을 해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북한이 아주 역대 최고로 강한 예. 핵실험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4차보다 11배 규모, 5차보다 대여섯 배, 5배에서 6배 정도 위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진도 진앙 그 파장에 대해서 이 폭발력은 배로 몇 배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5.0에서 5.7, 0.7이라고 하지만 그 에너지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5배, 6배 이상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최소 지난번에 우리가 평가하기는 10킬로톤, 정부는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10킬로톤으로 우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계산으로 나오면 50에서 60킬로톤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 없이 100킬로톤 이상이라고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소탄이라는 거를 그걸 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예. 어떤 폭발력의 그 강도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거기에다 그걸 분명 없이 폭발력이 증가한 거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화성 12형 일본 열도 넘겨 쐈죠. 네. 근데 화성 14형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식으로 이미 개발해놨던 핵폭탄 다시 한번 실험을 한 거고 예. 또 추가적으로 화성 14형도 언제든지 추가 도발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 전 구구절 때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진 규모가 5.0이었고 1년 새 0.7이 증가한 셈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폭발력이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도발에도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추가 도발은 이번에 핵실험을 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가 특히 한국과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추가 도발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 쪽으로 나타나느냐, 그럼 더 이상 핵실험에 도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또 이렇게 제재를 하고 한다 그러면 또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치킨 게임을 해왔거든요. 예. 서로
말할까 서로 꼬리를 내리면 한쪽이 먼저 바보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그마한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대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앞으로 한 2, 3개월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한반도 정세가 엄청나게 긴장될 겁니다. 또 그 기간 중에 뭐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여간 긴장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증강될 텐데 예. 그런데 북한이 바로 이걸 계속 보면서 북한은 현재 그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맥시멈 프레셔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현재 양쪽 다 맥시멈 프레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측에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그 압박 자체가 맥시멈 프레셔가 아니고 예. 좀 남아있다 그러면 또 도발을 할 겁니다. 그래야 뭐 미국이 태도를 바꿀 테니까요. 근데 그 당장 이번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기로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와 6차 핵실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레드라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전문가들끼리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은 레드라인은 아직 못 미치는 거죠. 아직은 못 왜냐하면 미쳤죠. 화성 14형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 뭐 핵 폭탄 능력은 입증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충족했다. 하지만 뭐 화성 14형 ICBM급이라고 보이는 화성 14형은 실거리 사격을 안 해봤고 예. 그 재진입이라든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레드라인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레드라인 자체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냐 레드라인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으면은 예.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군사적 것이 옵션을 도입하는 그렇죠. 그게 레드라인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전쟁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아마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라든가 정책 기조의 변화 그 레드라인으로 말씀하셨던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와 증강하고 있는 핵 능력은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과 직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을 소외시키고 한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네. 그것이 북한이 원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 1시간 전 방송에서도 사생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북한은 핵 개발을 사생결단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치 토끼와 거북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동화처럼 저쪽 거북이는 죽어라고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대북 압박을 해봤는가 예. 또는 국제사회와 공조해봤는가 다시 한번 반성이 필요하고 예. 이러한 위협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전략을 생각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또 대화를 강조하는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실험까지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렇게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 과연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또 입지에 있어서 어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도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뭐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일단 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외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북한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뭐 미국이 뭐 군사 공격을 한다고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사전에 우리 정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우리가 뭐 만류를 하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북한이 오판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자. 그러면 남북한 간에 옛날에는 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함대 사령부하고 북한 군부하고 한 군사 한 라인이 있었고 판문점 연락관하고 평양하고 이게 한 라인이 있었고 또 이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하고 북한의 예. 통진당 통전부하고 이렇게 뭐 한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끊어졌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대북 확성기를 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북한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한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군사회담 하겠다는 기본 목적이고 예. 나머지 이제 인도적 문제는 뭐 이산화탄소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뭐 영유아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남북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 예. 뭐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도 앞으로도 뭐 북한의 핵실험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대화 창을 열어두겠다는 기본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현재 핵실험까지 하고 예. 또 아침에 보여준 게 수소폭탄 모형을 보여주면서 ICBM에 실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걸 안 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으나 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그 수소폭탄을 실어가지고 ICBM에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측에서도 내년까지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게 완성된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우리 정부도 일본과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제재라고 압박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아마 발벗고 나서서 북한의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레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 방향으로 깊게 들어오긴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신범철 교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언급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어떤 한미 간의 정책적 선택을 하는데 약간 폭이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레드라인의 언급 자체가 어쨌든 약간 모호한 결론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면은 한미가 운용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도 조율할 게 많습니다. 어떠한 제재안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거래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유 송출 중단을 반드시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원유 송출 중단이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중국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예. 그럼 그것이 중국이 얘기하는 쌍계론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핵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또 병행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압박과 관련한 또 대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고민하고 대화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거죠. 이번에는 반드시 원유 송출 중단까지 이루어내야 된다. 예.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도 했는데도 그런 예. 것을 못하면 다음 단계 뭡니까? ICBM 테스트로 갈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는 또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활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미국에게 요청할 것은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원유 송출 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한번 행사해 봐라. 미국은 그것이 자국 경제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패 가능성 우려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되었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도 마찬가지로 할 듯 하면서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방금 전에 인터넷을 서치하고 왔는데 거기에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북한은 그것은 핵실험이다. 예.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예. 중국의 존경받는 지도자 시진핑도 만족하지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리고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지금 한미 공조가 최근에 잘 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서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증가라든가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라든가 과거에 미국이 조금 이렇게 약간 거절하거나 약간 저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더 나가야죠. 그러니까 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공조를 더 철저히 하고 예. 우리의 억제력 부분에 있어도 핵 억제력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보장을 더욱더 받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짧게요. 그럼 그 궁금한 것은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중대 발표를 한 40초 정도 남겨두고 네. 있어서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중국에서는 만약에 석유 공급을 이제 중단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런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바다라고 해갔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도 특실을 계산할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이 차라리 북한 체제 붕괴를 선택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태까지 압박이 오게 되면 아마도 석유도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도 북한 체제 붕괴를 우려해서 석유 공급 제한은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역시나 수소탄 핵실험이었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 중에 혹시 뭐 중요하게 좀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아침에 그 수소폭탄 모형을 김정은에 들고 나왔고 예. 저걸 실험했다고 좀 주장하는 겁니다. 저걸 실험했다고 주장하고 또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핵 폭발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 소리 안 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핵실험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현재 그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건 아니다. 뭔가 더 갈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수소폭탄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북한의 그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을 했을 때 예. 폭발력이 얼마 안 되니까 4차 핵실험이 3차 핵실험보다도 폭발력이 적었다. 이건 실패한 거다. 예. 또는 그냥 재래식 핵탄두를 퍼뜨려 놓고 수소폭탄을 주장했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김정은이가 친필 지시를 했죠.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예. 만약에 부하들이 거짓말했으면 부하들 죽습니다. 처음에 구속부에서 예.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습니다고 지시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면 1월 6일 날 해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수소폭탄 시험도 안 하고 엉뚱한 걸 터뜨렸다. 죽어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분명히 수소폭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질 않더라고. 자,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 수소폭탄 크기가 얼마큼 하냐가 문제입니다. 초기에 수소폭탄을 개발한 나라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비행기에 실지 않으면 미사일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수소폭탄이 작년도 1월 6일 날 시험한 것은 수도 폭살일 수도 있지만 예. 되게 클 거다. 뭐 이 정도 테이블 정도는 크게 될 거다. 그래서 예. 뭐 심하면 4톤, 5톤 될 거다.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구조가.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크기가 되게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저게 예. 대륙간 탄도탄의 직경이라는 것이 1m가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핵탄두 동그란 게 그게 한 200~300kg 된다 그러면 저거는 핵탄두 2개 무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한 500kg 정도 기껏해 한 500kg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그 배터리에다가 저장치에다가 예. 후추진기까지 해서 합쳐봤자 1톤 내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저게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쐈을 때 예. 7월 28일 날 쐈을 때 그게 7월 28일 쏴은 거는 탄두가 한 450kg 되고 7월 4일 날 쏜 거는 탄두가 한 1톤 가까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 1톤짜리는 LA까지 가고 450kg짜리는 워싱턴을 간다고 우리가 평가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저 수소탄이 1톤 정도 된다 그러면 LA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재 아마도 이제 미국 내에서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서 계속 보도를 할 겁니다. 저 핵탄두가 LA로 와서 때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 네. 이번에 북한이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수소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전에 그 수소폭탄, 수소탄 얘기는 재작년부터 일단 김정은의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기술력으로 완성도를 가졌느냐에 대한 의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풀어왔거든요. 일단 위협적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발표를 먼저 전반적으로 평가해드리면은 몇 네. 가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네. 뭐냐 이것이 자기들이 멋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네.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다. 체계가 있다. 예, 그렇죠. 그 점을 먼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기술적인 거를 이번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이번은 진짜
수소폭탄이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 과거 공산권은요 증폭 핵분열탈 그것도 중수소를 쓰기 때문에 예.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4차, 5차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진정한 수소폭탄이 아니라 융합이 아니라 예. 분열을 촉진시키는 예. 그러한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자면 그 수소탄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예, 아,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오니까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융합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융합. 네. 그래서 융합이 잘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중수소라든가 장치들이 필요해서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강조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소형화가 됐다 예. 하는 걸 앞부분에 많이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핵분열과 2차 융합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거는 정말 수소폭탄이야 믿어줘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런 나름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예. 지난 4차, 5차까지는 뭐 자기들은 수소폭탄이라고 했지만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때는 이런 융합 설명 자세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의 이야기는 항상 한 20, 30%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워낙 선정선동이 강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아닐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액면 그대로 밀어줄 필요는 없지만 네. 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네, 아까 말씀해 뭐 주신- 1차계, 2차계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수소폭탄이라는 게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면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 때문에 중성자가 쭉 나옵니다. 그 중성자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 6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예. 핵융합을 일으키면 거기서 또 다시 또 엄청난 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가 엄청난 양이 나와서 그거를 우라늄 238을 때립니다. 그래서 아까 동그란 구가 두 개고 중간에 약간 그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양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에 조금 큰 동그란 게 첫 번째 핵폭탄이고 예. 그다음에 이 중간 가정에 거기 보면 리튬 6하고 그다음에 그 금속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 차폐질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우라늄 238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를 추출하거나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어떻게 보면 폐기물에도 되고 예. 아니면 그냥 천연 우라늄을 그냥 넣어도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잡아놓으면 그 핵폭탄이 그 핵폭발을 해가지고 나온 그 중성자가 우라늄 235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제 핵융합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더 많은 중성자가 때려서 평소에는 폭발하지도 않는 우라늄 238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이 나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그 일반 그 원자폭탄보다도 뭐 수백 배 힘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작게 만드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짜르본바라는 거를 제작을 했는데 그 폭탄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예. 낙하산에 매달아 놓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고공에서 떨어뜨려요. 예. 만약에 지표에서 떨어뜨리면 자기네가 다 죽으니까 예. 아주 한 10km 이상 공중에서 낙하산을 달아서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꽁지 빠지고 도망칩니다. 많이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떨어져서 폭발을 하는데 예. 50메가톤짜리인데 1000km밖에 그 핀란드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폭을 개발하기가 쉽지 수소폭탄 만드는 건 그 다음부터 단계는 굉장히 쉬운 것이 중국은 3년 만에 개발을 했고 예. 61년도에 핵실험한 다음에 64년도에 수소폭탄을 만들었고 미국은 뭐 45년도에 만든 다음에 52년도인가 7년 만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는데 예. 북한이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했는데 왜 시간이 10년 지난 작년 1월 달에 북한이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주장할 때 왜 다들 안 믿습니까? 중국은 3년 만에 만들었고 예. 과거보다도 지금은 엄청나게 그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예. 시뮬레이션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다들 안 믿고 그냥 무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거짓말을 잘하긴 하면 거짓말 선수입니다. 예. 제가 제일 잘 알죠. 북한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예.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 잘한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만 적어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했다고 할 때는 그걸 일부러 믿고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폭발력이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바람에 이번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저희가 보내드린 리포트에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을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싣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언급을 기술적인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전 주목하고 싶은데 이건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로 위협을 가한다는 얘기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을 터쳤을 때 예. EMP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지상에서 폭발시켰을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가 나타난 것은 성층권에서 폭발을 시켰을 때 그 EMP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예. 아마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폭발시켜 갖고서는 예. EMP 효과로 한국에 터치면 한국에 있는 전자 제품을 모두 망치는 그런 이러한 자기들이 그런 전략적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 같이 폭발력이 강한 예.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EMP 효과는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성층권 이런 데서 터트려서 예. 우리가 주로 이제 일을 할 때 인터넷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이나 인터넷을 다 마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도발의 한 형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제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술적으로 해서 특정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서 거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또는 다른 용도로 해서 EMP탄처럼 인명 살상보다는 전자기 제품이라든가 그럼 또 군사용품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이제 활용 용도에 따라서 전술적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수소폭탄 정도의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런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MP탄도 자기 능력이 있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소탄의 용도까지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중대 보도 분석해봤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